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막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둔한 성격이었어요. 누가 몰래 머리 위에 개구리를 올려두어도 모르고 상한 우유를 마시고도 그게 상한 우유인지를 몰랐었답니다. 장난을 치겠다고 제 머리 위에 개구리를 올려둔 같은 반 남자아이를 한번 꼬집지도 못하고 선생님께 그 녀석이 저를 놀린다고 말도 한 번 하지 못한 채 머리에서 개구리를 떼어낸 저는 집에 돌아가 일기를 쓰며 엉엉 울기만 했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우유 마시고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냉장고에 있던 상한 우유를 마시고 이틀 내내 배탈이 나서 고생하면서도 어머니께 엄마, 유통기한 한참 지난 우유잖아 하고 서운한 소리를 꺼내지도 못했답니다. 그저 변기에 배를 움켜쥐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더 자라고 나서는 둔한 제 자신을 탓할 줄 알았지만 그때는 그런 탓도 할 줄 몰랐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싫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누구에게 쉽게 말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둔하디 둔했던 제 성격이 좋은 성격은 결코 아니지만 차라리 그냥 둔하기만 한 성격이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둔해서 차라리 상처 같은 것들은 받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 중 어떤 일이 가장 극심한 상처였나요? 친구에게로 받은 상처?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 그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려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그다지 사랑받는 딸은 아니었답니다. 아버지 말로는 제가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안 간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하셨으니 저는 그 의미나 말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앞에서는 또 늘 누구에게나 그랬듯 서운한 티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로 그렇게 제게 상처를 주셨다면 어머니께서는 무심함으로 제게 상처를 주셨었어요. 사람 사이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무관심이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도 저는 부모님과 오래오래 함께 살 줄 알았답니다. 네, 물론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께서 그렇게 제게 소홀하고 애정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맞바람이 난 거예요. 각자 재혼을 하고 살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하는 질문을 받으며 고민에 빠졌냐고요? 아니요. 정말 택도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께 버려졌답니다. 그 누구도 새 출발이라는 황금 같은 문 앞에 저를 등에 업고 서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쯤은 할 수 있겠지만 겨우 13살이었던 저에게 나를 버린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 늘 혼자 울곤 했던 어린아이는 더 이상 혼자 숨어서 울 수 있는 집이 없었죠. 보육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제게 너무 낯선 존재들이었습니다. 적응도 쉽지 않았고 친해지는 건 더 어려웠어요. 우는 것 대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대신 학교 숙제만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숙제가 빨리 끝나면 또 할 게 없어서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교과서를 읽고 또 읽었죠. 보육원은 그렇게 제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계시던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 부모님보다는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편이었어요. 특히 원장 선생님은 더 그러하셨죠. 제가 중학교에 가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1등을 했을 때는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자랑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잔뜩 굽어있는 제 어깨를 두 손으로 펼쳐 주물러 주시면서 보육원 문 앞에 조그만 크기로 붙은 현수막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어깨 당당히 피고, 혜영이 너 정말 대단하고 멋진 아이야. 원장님보다 혜영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그치? 어찌나 자랑을 하시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셨는지 지역 일간지 같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실어주겠다고 인터뷰까지 하고 가기도 했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사진을 찍어가고 그 사람들이 묻는 말에 억지로 대답을 하며 결국 제 치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 정말 싫었어요. 원장님과 나란히 서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기는 했지만 아마 정말 못나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녀간 후 저는 몸살을 크게 치르고 말았답니다. 펄펄 열이 끓는 저를 원장님께서는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셨어요. 그러다 잠에서 깬 제가 버릇처럼 엄마 하고 원장님을 향해 손을 뻗었고 원장님은 저를 품에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죠. 보육원에 오고 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열이 펄펄 나는데도 사람의 온기가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좋던지. 엉엉 우는 저를 끌어안은 원장님은 제 울음소리가 멎어들 때까지 제 귓가에 하염없이 속삭이셨어요. 아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휴, 혜영아, 잘못했어. 울지 마. 그날부터 저는 보육원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풀고 조금씩 천천히 그곳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원장 선생님 한 분만 믿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믿고 따르던 원장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너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사고 싶은 책,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게 어떤 분이 도와주시고 싶대. 우리 저번에 인터뷰했던 것 기억나니? 그 인터뷰 기사를 그분이 우연한 기회에 보셨나 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착한 혜영이 네가 꼭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원장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저를 도와주는 건지, 그럴 수가 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후원받은 돈은 다른 곳에 쓰기보다 너 공부하는 데 쓰자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사실 공부 외에 다른 곳에는 돈을 쓸 궁리조차 못하던 나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얼마 후에는 원장님께서 제게 편지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거라고 하셨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가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 수많은 문장들 중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하는 부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돈을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게는 몹시도 큰 것이었거든요. 사고 싶었던 책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펜을 들고 원장 선생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분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누군지도 왜 저를 돕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니 막상 쓸 말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고 싶었던 책도 사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같은 말들 뿐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분이 보내주셨던 50만 원이라는 돈은 침묵해 있다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호들갑을 떨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얼떨떨한 그런 변수임은 확실했습니다. 고아인 제게 아주 귀한 것을 선물해 주신 분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의 가치는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서부터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교재를 접하고 싶었던 제게 그 아저씨의 후원금은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이름 모를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원장님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의 쓸말도 점차 늘어갔답니다. 편지를 주고받고 또 몸소 그분의 도움이 내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깨달을수록 그분을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 선생님께 조르듯이 여쭙고는 했답니다. 원장님, 아저씨 주소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 때는 꼭 그 아저씨를 만나 뵙고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밥 먹듯이 원장님을 조르고 졸랐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결코 아저씨의 연락처를 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아저씨는 원장님께 편지를 보내시고 저는 원장님을 통해 아저씨께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원장 선생님께 졸라봤자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라는 걸 깨달은 저는 그 후부터는 편지에 그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분명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는 어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어요. 아저씨께서 주신 돈으로 얼마 전에 수학 문제집을 새로 샀는데 너무 어려운 걸 샀는지 푸는데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그래도 다 풀고 나면 뿌듯할 걸 알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이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아저씨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하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고 아저씨의 도움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 못 살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타나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돈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아저씨,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저씨는 제게 선물이었고 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친아버지께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아저씨께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저씨께서 제게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꼭 보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될 수 있을까요? 답장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소원이 있다면 아저씨를 한번 뵙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아저씨의 답장을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답장이 왔던 날, 원장 선생님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 편지에 그분을 뵙고 싶다고 썼느냐고요. 왜 혼이 나야 하는지 몰라 너무 억울했지만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 더 드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혼내실 줄로만 알았던 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게 편지를 전해주시며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원을 하는 대신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의 부탁이셨다고요. 원장님께서도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살짝 마음이 서글퍼졌지만 아저씨께서 보내오신 답장을 읽으며 서글펐던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혜영아, 여전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네가 느끼는 뿌듯함과 성취감은 전혀 아저씨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매일같이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는 너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인해 결실을 맺고 그렇게 얻은 감정이잖니. 너의 그러한 모습조차도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 같아 이 아저씨도 정말 기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을 때 네가 지금 느꼈던 보람을 떠올리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아저씨는 늘 바랄게. 그리고 혜영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보석 같은 아이란다.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훗날 꼭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나도 기쁠 것 같구나. 진심으로 고마워. 아, 그래도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네가 가야 할 길은 내게로 오는 길이 아니라 너의 꿈을 향한 길이란다.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어쩐지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충분히 보석 같은 아이라는 말,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제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았어요. 결국 저는 제 마음속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가 된 그분의 말씀대로 제 꿈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힘을 얻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 학업에 집중하며 착실한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답니다. 목표로 했던 대학에 보란듯이 입학하고 그 대학을 졸업해 꿈꾸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까지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꿈조차도 꾸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꿈을 이루고 나니 제 마음속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돈 많은 어른이 되어 아버지께 그동안 받았던 감사한 마음을 갚아보자는 꿈이었어요. 물론 아버지도 원장 선생님도 입을 꾹 닫고 만날 방도를 알려주시질 않으니 꿈을 이루기엔 힘이 들었지만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전한 꿈을 품고 저는 행복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취업을 한 후에는 더는 보육원에서 지내지 않았기에 종종 원장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이 제 나름의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타령을 하는 제게 원장님은 남자친구나 사귀어 보라고 은근슬쩍 핀잔을 주시곤 했어요. 그 핀잔 하나가 제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는지 아시나요? 드라마나 인터넷에 나오는 엄마들이 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는 하잖아요. 불엄마를 직접 들으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얼굴에 늘 행복한 웃음을 머금은 채 어느덧 27살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 역시 27, 저와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당일, 하필이면 같은 팀에 일하는 대리님이 자기가 한 실수를 저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몽땅 떠넘기는 바람에 저만 팀장님께 왕창 깨지고 속상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왜 대리님이 하신 걸 저한테 몽땅 떠넘기냐고 여쭈었더니 자기가 언제 몽땅 떠넘겼느냐고 오리발을 내밀어 속이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더 화를 내면 오히려 저만 예민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답답한 가슴을 안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 영화를 보았는데 보고 나서도 제가 기분이 좋지 않자 그 남자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냥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만 둘러댔어요. 처음 만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주제도 되지 못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주 한잔 할까요? 참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렇게 전 냅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두 사람은 어느 포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인테리어에 무난하고 기본적인 포차라고 생각했었어요. 가끔 회사에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 겪고 나면 퇴근하자마자 혼자 오고는 했던 술집이에요. 내내 사람에 시달리고 나서 마시는 술인데 북적북적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여기는 혼자 와도 참 편하고 좋거든요. 남자의 그 말에 그 술집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오기 좋은 곳이구나. 사람도 없고
없고 분위기도 조용하고, 그렇게 소주를 마시며 저희는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며 그 순간들을 채워나갔답니다. 이야기의 80% 정도는 거의 남자의 이야기였지만 그 남은 20%의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점에 스스로에게 놀라웠던 날이었어요.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남자와 있는 시간이 어딘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남자가 묻더군요. 회사에서 누가 그렇게 억울하게 했냐고, 자기한테 다 말해보라고. 그 순간 어쩐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 말해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하지도 않을 행동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행동을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있었던 일을 실컷 얘기해버리고 나니 왜인지 모르게 속이 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 맛에 사람들이 그렇게 속마음을 터놓기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냅킨을 잔뜩 뽑아 제 손에 쥐어주며 한술 더 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어버려요. 나였으면 억울해서 이 가게가 떠나가라고 그냥 엉엉 소리치며 울었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좀 후련하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더 후련해지는 법 아는데 알려줄까요? 라고 솔깃할 만한 말을 뱉더군요. 그 마법 같은 말에 귀를 쫑긋 세웠던 것이 저희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조금 있다 말해주겠다며 한참 동안이나 후련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잔뜩 심통이 났지만 애써 궁금하지 않은 척 연기를 해가며 술잔을 기울이고 또 기울였습니다. 어쩐지 마시고 또 마셔도 취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후련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지 않던 남자가 저를 바래다 주겠다며 택시에 함께 오르면서 그제야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등산 가는 거예요.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아, 갑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술을 좀 마셔서 내일 분명 숙취가 있을 예정인데 그 상태로 아침에 등산이라니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남자의 눈앞으로 X자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내일 갔다가는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안 후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술 마신 다음날 하는 등산이 후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끝까지 우기면서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진짜 후련해진다고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내일 같이 가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후련하지 않으면 하고 제가 반박하던 물으니 남자가 말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소원 들어줄게요. 소원이라... 잠깐 고민에 빠졌죠. 제가 소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소원은 아저씨 딱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건데 그 소원을 그 남자에게 빌어보았자 이루어질 리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결국엔 에라 모르겠다. 다음에 밥이라도 한 번 더 얻어먹자 하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목이 말라서 깨어보니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시간을 보니 6시 5분, 남자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8시였습니다. 다시 자려고 누워보았지만 이 속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오질 않았어요. 결국 시체처럼 누워있기만 하다 약속 장소로 나가야 했죠. 그래도 나름 2번째 만남이라고 신경 써서 머리도 하고 등산에 어울리는 옷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속이 불편해 얼굴은 가는 길에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저 멀리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술은 저 혼자만 마신 건지
죽어가는 제 얼굴과는 달리 남자의 얼굴은 싱글벙글 웃음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아유, 그 모습에 약이 올랐습니다. 진짜 후련해지는 거 맞죠? 아니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말았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신성한 산길에 구토라도 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말짱해져 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올라가는 길은 무척이나 힘들었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동네 뒷산이라 경치가 그렇게 끝내주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그냥 좋은 공기 마시며 열심히 걸어서 자연이 내려주는 포상 같았습니다. 제 몸에 갇혀있던 술 기운이 공기 중으로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달라진 표정을 눈치챈 것인지 남자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물어왔어요. 거 봐요. 내 말 맞죠? 하는 수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운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소원 하나 빌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말했어요. 진짜 자기 말이 맞았으니까 제가 자기 소원을 하나 들어줘야 한다나요? 아유, 저는 팔짝 뛰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분명 처음에 반대 상황에 대한 내기는 걸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런 제 말에도 자꾸만 싱글벙글했어요. 제 반응에 알겠다고 저를 다독이더니 발에다 준 우리 집 앞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원 지금 들어줄 수 있어요? 아유, 징하다 징해. 봐주는 법이 없구나. 에휴, 저는 속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자가 기습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글쎄 제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무섭게 바로 사귀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당황해서 딸꾹질까지 나왔다니까요. 남자는 그런 저를 보며 또 싱글벙글 웃어댔지만 어쩐지 그전과는 다른 어색한 그 미소에 저도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고백을 하기 위해 참 꼼꼼히도 계획을 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한 편의 영화와 한 병의 소주, 하나의 산봉우리를 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고 둔한 제 모습이 흠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상처 주는 법이 없었죠. 그 말인즉 뒤돌아 몰래 숨어 우는 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덜어주고 고민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더는 집에서 혼자 울게 될 일이 없었고 그런 남자친구마저 저를 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늘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1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늘 밝기만 했던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가족들을 상상하면 아픔 없이 걱정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집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도 가슴 아픈 시간들이 존재했더군요. 어머니께서는 11년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3년 전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면서 영영 휠체어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저도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보육원에 버려진 이야기부터 그곳에서 한 아저씨의 후원으로 공부하고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서로의 깊은 부분까지 모두 알게 된 저희는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저는 원장 선생님께 가장 먼저 제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어요. 원장님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두 분의 응원을 받으니 다가올 앞날에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써내려간 편지를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결혼식에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편지를 아무리 썼다 지웠다 해도 그보다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결코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답장에는 역시나 미안하다는 말씀뿐이었어요. 편지에는 그날 일이 있어 오실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조금은 매몰찬 그 거절에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와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보다 제가 또 한 번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걸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멋대로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냐 했던 것도, 제 마음속에 아버지로 여겼던 것도, 모든 것이 제 욕심이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긴장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럴 때면 신랑에게 의지를 하면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예식. 손을 잡고 입장할 아버지가 없었던 저는 신랑과 함께 동시 입장을 하는 것으로 예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부탁드린 원장 선생님의 주례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자랐는지를 간단한 이야기로 풀어가고 계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입을 통해 듣는 저의 어린 시절은 또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추억에 잠기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장님의 애정이 담긴 주례사가 이어지던 도중 시아버지께서 대성통곡을 하시며 절 향해 따라하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식장은 금세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딸이라고 외치다니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서 있던 당사자인 제게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저의 일대기를 이야기하시던 원장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셨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 시아버지만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리는 시아버지에게 하객들의 시선은 당연한 듯 집중되었어요. 옆에 서 있던 신랑마저 제게 무슨 상황이냐고 귓속말로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객들도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제가 고아로 컸다는 사실은, 그래서 혼주석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하객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두 손으로 눈물을 벅벅 닦으며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원장 선생님 앞에 줄의 마이크를 빼들고 콧물을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 시아버지에게로 식장 내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 웅성거림이 멎어들었습니다. 덜덜 떨며 마이크를 감아진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손만큼이나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의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실은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례 도중 외마디 외침에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던 하객들이 다시금 술렁였습니다. 저도 신랑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제 친딸은 아닙니다. 15년 전 출장을 갔다가 기차에서 우연히 옆 사람이 건네준 지역신문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신문이라기엔 조금은 분위기가 다르긴 했지만 마땅히 시간 뗄 곳이 없어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긴 그 종이를 읽어가는데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크기로 어떤 여자아이 얼굴이 실려 있더라고요. 똘똘한 눈을 하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 아래에는 그 사진만큼이나 조그마한 글씨로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고 어려운 처지에도 평범한 또래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제게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에서 내리기 전 제 옆에 앉아있던 분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 신문을 제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선뜻 그러라고 해주었네요. 그 덕분에 저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문 속에 적힌 보육원으로 편지 한 통을 붙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들 중 나누어도 가장 아깝지 않은 것으로 그 아이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살아보니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팍팍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삭혀지지 않는 분노로 힘들어하기도 하죠. 저는 15년 전 남들은 차마 모를 상처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14살짜리 아이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작은 마음 하나에도 그 아이가 헤아려 주기만 한다면 비로소 제가 했던 일이 나름의 가치를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돈보다 더 멋진 편지로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전해주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곧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밑받침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작은 나눔을 하며 지내온 세월이 10년, 대학 졸업 후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간간히 편지로 소식을 전해드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 그 아이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제가 몇 달 후 결혼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와주셨으면 한다고. 저는 그 아이의 부탁에 매몰찬 거절로 응답했었네요.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제 둘째 아들 녀석과 평생을 약속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신부 오혜영 양입니다. 아휴, 모두 놀라셨겠죠. 저도 방금 전 주례사를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마음을 작은 편지지 안에 가득 담아 전할 줄 알던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늘 제 사랑하는 아들 동원이와 사랑하는 딸이었던 혜영이를 한 가족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마음이 갔었나 봅니다. 내 딸 혜영아,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아버지는 사실 무척이나 기뻤단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게 전부야. 신랑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또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 그동안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 얼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보고 싶고 궁금해도 평생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뜻깊은 날에 뵐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눈물이 흘렀어요. 게다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붙잡아주던 남편도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던 저의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죠.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식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사회자도 당황했는지 아무런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조용한 식장 내부엔 여기저기서 하객들이 저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주례를 해주고 계시던 원장 선생님께서 다시 마이크 앞에 자리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순간은 오늘로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세 분에게 아주 뜻깊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왔던 나머지 이야기들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시간이었네요.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곁으로 다가오셔서 저를 조심스레 안아주셨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예식 몇 시간 전부터 열심히 했던 화장이 눈물에 다 씻겨 나가는 것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는 예식이 얼른 끝나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간신히 눈물을 닦아내고 사진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는 피로연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바빴죠. 가방을 들어주던 친구가 덩달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때 옆구리를 찔러주지 않았더라면 친지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잊은 채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버릴 뻔했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진짜로 결혼식이 끝이 났어요. 원래는 식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 신혼여행을 갈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곧장 집으로 향할 수가 없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피곤할 테니 얼른 집으로 가서 쉬려고 하시면서도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지 발걸음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꿈같이 느껴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과 방금 전 일어났던 상황들이 모두 현실이 맞는지 기쁨의 숨이 가빠왔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뜨겁게 제 마음을 녹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한테 참 미안했어. 그동안 네가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기만 했던 것이 작은 도움을 건네준 사람,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에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더 궁금했을 거라는 거 다 안단다. 나조차도 네가 어떻게 성장했을지 어떤 어른이 되었을지 수시로 궁금했으니 말이야. 솔직히 혜영이 너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그저 나를 매몰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어쩔 방도가 없었거든. 너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때는 사실 내 작은 도움에 네가 너무 고마워하는 게 부끄럽고 민망해서 널 만날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네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졌었지. 그런데 차마 너를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 내 아들 주원이 동원이가 제 엄마의 빈자리가 정말 컸던 때였거든. 아빠로서 그 자리를 메꿔주기에도 한없이 모자란데 차마 그 마음을 쪼개어 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그때는 조금 조심스러웠고 또 내 못난 마음에 많이 망설여졌었어. 그래서 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단다. 네가 결혼식에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너의 결혼식에 간다는 것이 미안해서였어.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적은 돈 몇 푼 말고는 네 인생에 큰 도움을 주지도 못했던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착하고 예쁜 너에게 혹시라도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안겨주게 될까봐 차마 갈 수가 없더구나. 이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도 다 못난 내 마음 때문이지. 솔직히 그 생각에 네가 적어준 날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어. 그날이 우리 아들 결혼식 날인 걸 진즉에 알아챘더라면 너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아볼 수 있었을까. 못난 난 만나지도 않고도 너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랬고 너는 고맙게도 그 마음을 잘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 주었더구나. 정말 고맙다 딸아.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 나의 가족이 되어 주어서. 너는 우리 집의 보석이야.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또 저를 울리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지 못하시고 멀리 하셨다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도움은 결코 작지 않았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님의 그 따뜻한 관심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운 마음에 공부도 학교도 다 멀리하려 했던 제게 다시 연필을 쥐게 하신 건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바람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어요. 수학경시대회 1등 했던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기특하고 궁금했던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가 제가 아버지께 보답할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외롭고 괴로웠던 하루의 끝에 아버지가 계셨기에 꽤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시든 뭘 타시든 제 눈에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보석 같은 분이세요.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결국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여태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존재인 키다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수없이도 들어왔던 남편이니 아마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꼭 찾아주고 싶다고, 만날 수 있다면 뭐라도 돕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이렇게 결국 남편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저희가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결혼식 날 주례를 하시던 원장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끝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둔하고 둔한 저는 어쩌면 영영 시아버지의 정체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 낯선 보육원에서 정부 칠 곳 없이 힘들어하던 저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주셨던 이름 모를 아저씨. 그때 제게 주셨던 커다란 사랑에 비하면 저의 노력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활치료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마저 저를 향한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있어 속상해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저와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이겨낼 뿐이라고요.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시절 제가 아버지께 반강제로 했던 약속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나 봅니다. 오래오래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는 약속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재활을 해야겠다는 아버지께 평생 갚으며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나 봅니다. 오늘 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저와 약속 하나 하시면 어떠세요?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기로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